와, 카니발 살 사람들이 지금 팰리세이드로 다 옮겨가는 거야? 그게 될까? 뭐야, 팰리세이드 가격이 7,160만원? 돈 없는데 어디 감히 현대차를 사려고 그래? 돈 없으면 수입차 사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훨씬 잘생겨지고 크기 훨씬 커지고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들어가고 정말 끝판왕 자동차로 거듭 태어난 신형 팰리세이드 가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사전 계약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 뭡니까? 소렌토, 산타페, 카니발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카니발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자동차, 게다가 소렌토나 산타페보다 월등히 큰 자동차, 그런 자동차가 9인승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역대급 인기를 끌 팰리세이드가 되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죠. 하이브리드 연비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성능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9인승 혜택도 있을 것 같아서 국내 최강의 자동차가 되겠구나 싶었는데 하이브리드 연비는 조금 부족한다는 얘기도 있고, 무엇보다 하이브리드 풀옵션 가격이 무려 7,160만원! 와, 진짜 벤츠야? 아니, 제네시스 가격이잖아. 기존 팰리세이드는 가솔린하고 디젤이 있었잖아요. 디젤이 조금 더 비싼 거였는데 거기다 사륜구동 넣고 뭐 옵션 다 때려 넣어도 5,876만원이었습니다. 그냥 팰리세이드는 그 정도의 가격이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최고 파워트레인이 물론 하이브리드로 바뀌긴 했지만 가격이 1,300만원이 더 비싸졌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실 거잖아요. 팰리세이드 비싸다고 안 사실 겁니까? 잘 팔릴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가격 좀 올려도 되겠네 라고 생각했던 건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7천만원대 현대차라니 이거 조금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게다가 하이브리드가 이제는 개소세 할인도 완전히 받지는 못해요. 저는 143만원씩 할인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100만원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금 이 팰리세이드는 하이브리드인데도 불구하고 혜택 못 받고 생으로 내야 되는 차들이 꽤 생겼습니다. 차가 너무 커지고 무거워지고 연비 위주 세팅이 아니라고 해서. 그럼에도 차는 훨씬 멋져졌다고 하고, 게다가 9인승은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장점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전에 어쩔 수 없이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살 수밖에 없었던 분들 이제는 팰리세이드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신형 팰리세이드엔 어떤 디자인과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가 공개됐죠. 사전 계약 시작하면서 상세한 재원을 다 공개했습니다. 일단 팰리세이드 얼마나 커졌는지 살펴보죠. 전장은 5060입니다. 기존 대비해서 6.5cm 더 늘었네요. 전폭은 1980입니다. 5mm 늘었습니다. 전고는 1805mm입니다. 55mm 늘었는데요. 이 전고에는 이 루프렉을 포함해요. 근데 루프렉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기존엔 루프렉이 차체에 딱 붙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위쪽으로 이렇게 점프하듯이 완전히 정말 다리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이건 전고를 일부러 조금 높인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아요. 휠 베이스는 2970입니다. 그러니까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를 휠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70mm, 그러니까 7cm 늘어났어요. 훨씬 더 넓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커졌습니다. 그리고 전장을 놓고 보면 거의 한 등급 위차로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전폭이 그렇게 늘진 않아서 아마 주차장에서 그렇게 큰 불편은 없을 것 같고 실내 공간에서도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커졌다는 느낌이 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트렁크 공간이 훨씬 넓어졌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레그룸은 원래부터 팰리세이드가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또 훌륭한 레그룸을 보여줄 걸로 기대됩니다. 우선 카탈로그에서 여러가지 디자인이 몇 개 더 공개됐습니다.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뒤는 이렇게, 이제는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드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겠지만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나요? 여전히 과격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길에서 보면 깜짝 놀라겠죠? 지금 저희가 몇 번 보고서 이제 말씀드린 게 흰색은 잘 안 어울릴 것 같고 어두운 색이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대부분의 선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비자들이 검정색을 선택하신다고 해요. 인테리어도 이렇게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심플하죠? 그리고 조수석앞 부분에 여기다가 뭘 좀 올려놓을 수 있을 건가 싶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깎여서 여기다 아무것도 올릴 수 없도록 디자인이 돼 있네요. 뭘 올리면 바로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런데 느낌은 전체적으로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곡선이 굉장히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클래식한 라인을 갖고 있고요. 동그란 손잡이부터 시작해서 동글동글한 느낌, 바깥은 이렇게 각진 느낌인데 안쪽은 동글동글하니까 더 동글동글하게, 더 클래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쁜 디자인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고급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트의 컬러입니다. 이 컬러에 따라서 인테리어가 고급이다 아니다 이렇게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시트 컬러가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캘리그래피에 나오는 컬러 4가지만 우선 보여주고 있는데, 브라운 원톤이 이런 느낌, 다크 네이비, 라이트 그레이가 이런 느낌, 다크 차콜, 원톤, 브라운, 스티치가 이런 느낌, 블랙 원톤이 이런 느낌이에요. 다 예쁩니다.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것 하나 나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은 선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은 인조 가죽도 있고 천연 가죽도 있고 나파 가죽도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가죽을 제공해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디엄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그레이 2가지를 갖고 조합을 시킬 수 있고, 다크 네이비, 라이트 그레이, 천연 가죽, 이렇게 5가지가 더 있으니까 총 9가지의 시트 컬러 조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패턴도 조금씩 달라요. 패턴이 이런 패턴도 있지만 이런 패턴도 있고 이런 패턴도 있습니다. 외장 컬러도 지금 있는데, 외장 컬러 중에서는 선택 못하는 실내 컬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컬러를 보면 외장 컬러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돼. 요 안에서 정해야 됩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표가 쉽지 않아. 일단 외장 컬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죠. 로버스트 에메랄드 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사진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이 차색이 이 컬러입니다. 클래지 블루 펄이 있고요. 크리미 화이트 펄이 있고, 쉬머릭 실버 메탈릭이 있고,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이 있고, 캐스트 아이언 브라운 펄이 있고, 갤럭시 마룬 펄, 어비스 블랙 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되는 건 크리미 화이트 펄입니다. 쉬머링 실버 메탈릭도 약간 걱정스럽긴 한데, 이게 너무 밝기 때문에 이 2가지 색을 선택하면 2차 앞부분이 좀 동떨어져 보인다, 동동 떠 보인다 라는 느낌이 들 거고, 차체색이 그렇게 밝지만 않으면 어떤 색이든 다 잘 어울릴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뭐 취향이긴 합니다. 나는 대비가 좀 강한 게 좋아요 라는 사람들은 흰색 선택해도 되겠죠. 근데 플라스틱이 너무 두드러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두운 색이 낫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마 보편적으로 어두운 색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거. 아니, 팰리세이드 기존에 8인승이었는데 어떻게 9인승을 만들었나? 그래서 여기 사진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탈로그 보면은 1열 9인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런 거였어요. 이 시트의 팔걸이 부분을 올려, 그럼 시트가 이렇게 벤치 시트처럼 쭉 뻗어 나가게끔 만들어져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게 완전 벤치 시트처럼 평평해지는 게 아니고, 이 팔걸이처럼 생긴 이 부분을 들어 올리면 시트가 되긴 되는데 요렇게 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 일단 내려와 있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팔걸이도 괜찮고 컵홀더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이걸 들어 올리면 그럼 여기 사람이 앉을 수 있을까? 운전석하고 조수석 시트를 보시면 이게 평평하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양옆에 사이드 볼스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등받이 쪽에서도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이 엉덩이 쪽도 양쪽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시트인데, 요즘 현대기아차 시트 그대로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이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앉아? 가운데 앉은 사람은 이 엉덩이 양쪽으로 100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등받이도 양쪽으로 100일 거잖아. 만약에 엉덩이가 정말 팔걸이 폭만큼 작은 사람이라면, 그거보다 더 작은 사람이라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엉덩이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어찌어찌 간신히 앉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양쪽으로 사이드 볼스터를 막 이렇게 눌리면서 찡겨서 어떻게 앉을 수는 있겠는데, 정말 너무 좁겠죠.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에 있는 사람 다리하고 옆에 있는 사람 다리하고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붙는 상태로 간다. 이 차 공개할 때 어떻게 될지 벌써 눈에 선합니다. 다들 제일 먼저 해보는 게 이 가운데 좌석에 앉는 걸 거예요. 막 온갖 웃긴 상황들이 막 펼쳐질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다리가 붙고 막 깔깔깔대고, 야 여기 어떻게 앉냐, 여기 등받이 이런데 어떻게 여기를 앉아, 이런 얘기들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가운데 좌석은 정말 문제가 안전이 조금 문제입니다. 이 팔걸이 부분을 세운 이 시트가 도대체 얼마나 안전할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전벨트는 그럼 어디 있나? 안전벨트 의자에서 나와요. 괜찮을까? 헤드레스트는 조정이 안 돼. 헤드레스트 조정 안 되는 거 괜찮을까? 그나마 시트벨트 여기서 나오네요. 3점씩이네요. 괜찮네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1열 3점씩은 이게 법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여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없나? 문제 있죠. 사실 1열 어드밴스드 센터 사이드 에어백 있고, 시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운전석 무릎 에어백 있습니다. 전복 대응되는 커튼 에어백도 있어요. 다 있는데, 근데 1열 가운데 승객을 위한 에어백은 여기 없네요. 그래서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에어백에 딱 맞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앞에 가서 들이받아야 돼. 가운데 있는 사람 입장에서 좀 치사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있다고 하잖아요. 센터 사이드 에어백 어디서 나옵니까? 운전석 시트 오른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사람이 앉아있으면 에어백이 어떻게 나와? 만약에 이 시트를 세우면 센터 사이드 에어백을 못 나오도록 캔슬하는 기능이 작동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에어백이 여기 있는 이유 자체가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조수석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을 아예 앉혀버리면 두 사람 간에 머리 부딪힐 거잖아. 이거 뭐 당연합니다. 이게 안전에 괜찮나? 게다가 1열 가운데 좌석을 보면 여기 뭐 통풍 시트 같은 거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열선 시트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사람 앉으라고 만든 데가 아니다. 게다가 이 시트의 팔걸이 부분 이걸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올렸을 때 여기 있는 요 컵홀더랑 요 무선 충전 패드가 같이 올라가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USB 포트 여기 3개 있는데 요것도 같이 올라가. 그러니까 요걸 올리고 나면 앞좌석에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USB 꽂을 수 있는 데도 없어지는 거야. 아니 USB 꽂는 장소를 앞에 콘솔에다 붙이지 왜 팔걸이에다 붙였을까? 이거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죠. 이거 올리는 걸 감안했다면 여기 그냥 남아있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올리지 마라 라고 만든 거예요. 만약에 이거 올리면 뒤에서 봤을 때 굉장히 흉할 겁니다. 뒷좌석에서 보면은 팔걸이가 올라와 있어. 내 앞에 컵홀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선 충전 패드랑.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예, 지금 이 가운데 팔걸이를 이용한 이 시트는 이건 실제로 사용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만든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9인승이라고 해서 나왔지만 실제로는 앞좌석에 2명 앉는 게 거의 당연하고 이 팔걸이는 올리지 않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3명 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명 해서 9인승 시트가 실제로는 7인승으로 작동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9인승 가운데 이 팔걸이 시트 요거는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앉을 수가 없다. 어떻게 꾸역꾸역 앉더라도 너무나 불편한 좌석이다. 근데 왜 그걸 굳이 9인승으로 만들었나? 당연히 아시겠지만 9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혜택,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9인승 이상 차량은 여기에 6명 이상 타면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여기 어쨌든 6명은 타잖아요. 6명 타서 거기서 가면 되죠? 라는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9인승 차량을 타게 되면 두 번째 혜택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죠. 일단 개소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9인승 이상은 차량 가격에서 5%가 미리 줄어들어 있어요. 실제로는 더 비싸더라도 5% 깎아주는 가격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9인승 이상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했다라고 하면 그럼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5천만 원짜리 팰리세이드를 샀다 그러면 거기서 500만 원을 정부에서 주는 거야. 정부에서 돈을 내가 받는 일이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근데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 아니면 세금에서 내가 적게 내든지 이게 돼요. 그리고 비용 처리 혜택도 있습니다. 만약에 9인승 이상 차량을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사게 되면 이걸 업무용으로 썼을 때는 비용 처리 한도 이 1,500만 원이라는 제한이 없이 전액을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가상각 이것도 무제한, 유류비 이것도 무제한, 보험료 이것도 무제한으로 그냥 회사 비용으로 다 처리할 수가 있어. 기존에는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 자동차가 스타리아, 카니발 이런 차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차들 너무 크고 혼자서 타면은 조금 부끄러운 느낌도 있잖아요. 아니 너 왜 스타리아 타고 다녀? 뭔가 탈세야? 이런 얘기 듣잖아. 그리고 기사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뭐 아빠의 차라고는 하는데 뭐 아빠가 운전 기사가 된 기분이잖아. SUV 같은 느낌은 적어도 아니었잖아요. 물론 카니발은 SUV 느낌으로 점점점 변화돼서 이제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자동차 맞는데 근데 진짜 SUV는 확실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팰리세이드가 이렇게 9인승으로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카니발을 굳이 사려고 하는 이런 법인 수요자 이런 분들을 다 이쪽으로 돌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건데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꼼수죠. 우리나라 법규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나를 생각해 보세요. 왜 기업체에서 9인승을 타면 세금 혜택을 줍니까? 승합차니까. 그래서 승용으로 전혀 쓰지 않고 회사에서 쓸 게 분명하니까 그럼 회사에서 쓸 때 그거 혜택을 줘야지. 자영업자들 일하는데 좀 도움을 줘야지. 세금을 좀 덜 받자 라고 해서 심지어는 돌려주자 라고 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팰리세이드를 보세요. 이걸 누가 승합으로 씁니까? 9명이 탈 수 있는 차라고 누가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법규가 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만들어졌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럼에도 잘 팔릴 겁니다. 저희만 해도 보면서 잠깐만 세금 혜택을 이렇게 줘? 버스 전용 차로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2열 시트부터 보죠. 2열 시트는 좀 괜찮아요. 2열 시트는 지금 6대4 분할 아니면 7인승으로 완전히 분리된 캡틴 시트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9인승 같은 경우는 2열 시트에 이렇게 전동으로 폴딩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슬라이딩도 앞뒤로 이렇게 되는데 슬라이딩은 수동이에요. 수동 슬라이딩 되고요. 리클라이닝 전동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갑니다. 헤드레스트도 조금 이렇게 넓어졌죠. 그래서 헤드레스트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1열에 3명, 2열
2열에 3명 앉는다고 해서 6인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됐었는데 끝까지 고민한 끝에 결국에는 나오지 않는 걸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가장 적은 게 7인승 그리고 가장 큰 건 9인승. 시트 구성은 그러니까 7인승, 9인승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다고 해요. 7인승 같은 경우는 2열에 독립 시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릴렉션 컴포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레그 서포트를 해주는 이 기능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타격식 마사지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의 마사지라는 건 뭐 굉장히 묘하게 사용됐습니다. 차에 공기주머니가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이거 마사지 기능이라고 했어요. 시트에 이 공기주머니 누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실제로는 안마의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좀 문제 있다 했는데 여기 타격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무슨 뜻인가? 보통 지압 같은 걸 타격이라고 하지 않잖아. 안마사한테 안마사님 저 타격 좀 해주세요 이러지 않잖아. 지압 좀 해주세요. 안마의자 같은 경우도 안마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압 기능이 있는 거죠. 이 타격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희가 EV9 타보면 타격식 마사지 시트라는 게 EV9에도 들어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시트 엉덩이 부분이 갑자기 부르르르르 이러면서 진동을 해요. 묘한 느낌이 들어서 엉덩이가 너무 간지러운데?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진동 기능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딱히 남한테 권해주기 좀 민망한 그런 시트 들어있습니다. 그게 아마 타격식 마사지기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3열 시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3명이 이렇게 쪼르륵 앉는 좌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기존의 팰리세이드도 맨 뒷좌석에 3명이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좁습니다. 왜 좁냐면 1열은 양쪽으로 좀 공간이 넓어요. 왜냐면 실내 공간은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앞바퀴보다 한참 뒤어서 최대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3열은 뒷바퀴 안에 있는 거예요. 휠하우스가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그러니까 휠하우스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3열은 좀 좁아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3열이 좁다. 요거 문제 있다. 요거 3명이 어떻게 앉으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팰리세이드 오너들 간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요번에도 역시나 3열에 이렇게 3명이 앉도록 만들어져 있네요. 그런데 그 폭이 그러면 많이 늘었나? 많이 안 늘었습니다. 기존 팰리세이드와 비교했을 때 폭이 거의 비슷해요. 5mm 차이면 뭐 이만큼인데 요 정도 가지고서 이제 넉넉해졌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아마 9인승이라고는 하지만 2, 3, 2 해서 7인승 이렇게 되는 것 같고 7인승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둘둘둘 해서 6인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있자. 둘셋둘 둘둘둘 그러면 산타페하고 똑같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팰리세이드는 전장이 훨씬 길어요. 5m가 넘기 때문에 3열을 앞으로 밀었을 때 그 뒤쪽으로 트렁크 공간이 충분하게 생깁니다. 골프백을 4개 실을 수 있고요. 보스턴백도 4개를 실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차 보도자료에 따르면 무리 없이 골프백 4개, 보스턴백 4개를 실을 수 있다. 615리터라고 써있는데 615리터면 진짜 무리가 없나? 저희가 세단 트렁크도 보면 간혹가다 500리터 넘는 차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615리터면 그보다 조금 더 넓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문제없이 잘 실리는지 나중에 저희가 따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은 크게 두 가지죠. 하이브리드 그리고 가솔린 터보입니다. 디젤은 당연히 없앴고요. 가솔린 기존에 3.8이었던 거 이거 없애고 2.5L 터보로 낮아졌습니다. 2.5L 터보인데도 불구하고 출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최고 출력은 281마력, 최대 토크는 43kgm입니다. 출력이 지금 14마력 낮아졌고 토크는 6.8kgm 올랐으니까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는 더욱더 잘 달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4기통이잖아요. 전에 6기통이었고 그래서 아마 4기통이라는 게 조금 불만인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장점은 정말 많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기존에 1년에 무려 98만원을 내야 됐습니다. 매년 100만원씩 그냥 자동차세로 나가는 거야. 근데 요번에 배기량을 낮추면서 65만원 정도로 이 자동차세를 낮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낮아진 건 알겠는데 그 2.5L가 되면서 당연히 기대하는 건 연비도 크게 좋아졌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기존하고 동일한 18인치 기준 2륜 구동으로 복합연비 9.7km/L를 냅니다. 연비가 기존보다 조금 올랐네요. 차가 훨씬 커졌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죠. 그래도 연비가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편의 장비로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는데요. 스피커가 14개 있고요. 외장 앰프를 쓴다고 합니다. 외장 앰프가 몇 와트인지 이런 것들도 써주면 좋겠는데 아마 자랑할 만한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스피커 14개도 조금 안습이죠. 아니 왜 아직도 14개 수준인가. 그랜저가 지금 14개잖아요. 근데 지금 7천만원짜리 차인데 그랜저보다 훨씬 비싸고 3열까지 있는데도 스피커 개수가 똑같다. 물론 스피커 잘 만들면 괜찮은데 그럼에도 차 크기 생각하면 이거보다 좀 더 넣어줘야 되지 않나
스피커에 돈을 좀 안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 AI 어시스턴트가 들어갑니다. 현대차 처음으로 AI 어시스턴트가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기아에서 AI 어시스턴트 미리 해봤잖아요. 저희 EV3도 있는데 챗GPT처럼 GPT를 이용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GPT가 아니에요. 오픈AI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기아 GPT, 현대 GPT라는 건데 이게 성능이 너무 떨어집니다. 속 터져. 이거 진짜 빠른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현대 디지털 키 2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뭐 당연히 주차 보조 같은 경우에 무조건 키를 가지고 이렇게 작동시켰어야 됐는데 일단 키 자체가 너무 못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 버튼 이게 어디가 전지 누진이야? 이거 헷갈렸죠?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 거 이거 눌러야 돼. 굉장히 불편한 그런 키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난 키를 안 갖고 다니는데요? 저는 핸드폰을 갖고 차문을 열고 닫고 시동도 다 거는데 왜 키를 갖고 다닙니까? 라는 사람들은 주차 보조를 사용할 수 없었죠. 근데 이제는 휴대폰으로도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방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 보면 디지털 센터 미러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카메라 클리닝, 디지털 센터 미러가 뒤쪽에, 선바이저 아래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 카메라 클리닝 기능이 있어서 워셔로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기능이 제공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 염화칼슘도 밟고 뭐 여름에 비 맞고 하면 요거 뿌얘지거든요. 게다가 SUV는 여기 와류도 생겨서 후방 카메라가 바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다른 용도면은 모르겠어. 뭐 예를 들면 블랙박스야 이러면 조금 덜 보여도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이거는 지금 룸미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워셔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일단 뭐 아이오닉 9을 필두로 해서 지금 다양한 차들에 이렇게 와셔 기능이 들어가게 될 걸로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빌트인 캠이 2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빌트인 캠 2 플러스가 된 이유는 화질이 좋아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최대 4일 동안 녹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주차돼도 4일 동안 문제없이 계속 녹화를 해주는 기능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빌트인 캠 자체의 효율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배터리가 더 커져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그립 감지 들어가요. 차선 유지 보조 2라는 건데요. 차선 유지 보조 2 들어가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주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지금 현대기아가 내놓는 모든 신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펠리세이드도 들어오게 됩니다. 자, 더 궁금했던 것은 바로 신형 하이브리드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라는 거였죠. 출력도 공개가 드디어 됐습니다. 2.5L 터보 하이브리드를 장착한다고 하는데요. 엔진과 모터를 합치면 시스템 최고 출력이 무려 334마력을 자랑합니다. 예전 같으면 3.5L 엔진이나 가능했던 그런 출력이 2.5L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기존의 산타페에 들어가던 1.6L 터보 엔진, 요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요것보다 지금 100마력 정도 더 높은 겁니다. 상당히 강력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가솔린 2.5L 터보 모델보다도 63마력 더 높다. 대단하죠? 모터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의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1개의 모터 사용하는 것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만약에 1개의 모터를 사용하게 되면 엔진 구동이 붙어있지 않을 때는 자기 혼자서 웽 하고 돌아야 되고, 엔진 구동이 딱 붙게 되면 그때부터 무조건 주행하는 것과 같은 RPM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동이 딱 걸렸을 때는 소리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지나치게 가솔린 차처럼 움직여지는 게 굉장한 불만이었어요. 근데 이제 2개 모터를 쓰게 되면 엔진과 모터를 분리시켜 놓고 엔진은 한 모터를 통해서 발전을 시키고 한 모터는 차를 주행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주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하나는 살살 가면서도 엔진은 좀 더 빠르게 막 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계속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이 지나치게 RPM이 높아지거나 지나치게 공회전 상태를 유지하거나 냉간 상태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좋은 방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엔진을 계속 냉간 상태로 쓰다가 가속을 하고 냉간 상태에다 가속하고 이랬을 때 이 엔진 오일이 증가되는 문제도 있었는데,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죠. 엔진의 정숙성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연히 더 좋을 것 같고, 달리는 느낌에서도 모터 힘이 조금 더 세지면서 아마도 달리는 느낌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르노 그랑콜레오스 같은 차를 타보면 모터 2개인 차가 정말 좋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아마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연비인데요. 연비는 아직 인증 중이라고 하면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거 왜 공개를 안 하지? 뭔가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자신이 없어서 알려주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모릅니까? 힌트가 있죠. 현대는 보도자료에 이렇게 썼습니다. 1회 주유시 1000km가 넘는 주행거리를 확보라고 썼습니다. 이 연료탱크를 보면 72L거든요. 이걸로 1000km를 갈 수 있다는 것은 1000 나누기 72 하면 리터당 13.8888
연비가 13.8이란 얘기네요. 이렇게 연비를 살짝 공개해 주시네. 일단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2.5L고 그러다 보니까 배기량이 2000cc가 넘는 차입니다. 그래서 대형 자동차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연비는 어느 정도를 달성해야 되나? 13.8km/L를 달성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 가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이브리드 차 공개될 때 어떻습니까? 세제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세제 혜택 후 가격은 이후에 공지한다, 이렇게 써있죠. 처음에는 가격을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7인승 깡통 모델은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나머지 차들은 가격을 그냥 공개했습니다. 물론 지금 9인승은 어차피 개소세가 제외되는 차이기 때문에 9인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비를 알 수 없지만 7인승 익스클루시브는 18.8km/L를 달성한다는 얘기고, 나머지 차들은 지금 13.8 요거 달성을 포기했다고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당초에 팰리세이드가 나올 때 신형 하이브리드가 정말 고성능이고 정말 잘 만들어졌다 라고 해서 연비가 리터당 14.5km를 달성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13.8, 그리고 그것도 일부 모델만 달성해? 이 정도면은 지금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의미가, 이 친환경적인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다. 연비 개선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기존에 팰리세이드 디젤 2.2 이게 연비가 18인치 기준 12.4km/L였거든요. 디젤하고 한 1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하이브리드가 정말로 획기적으로 연비 개선을 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공개가 됐습니다.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300V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배터리의 용량은 1.65kWh를 쓴다고 합니다. 1.65, 정말 작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원래 하이브리드는 이 정도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기존하고 똑같은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실내 V12도 지원을 합니다. 여기 220V나 110V를 꽂을 수 있는 이런 V12 시스템을 적용을 해줬고요. 스테이 모드라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전기차처럼, 전기차에서 시동 없이 V12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V12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데, 전기차하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배터리인데 그거 갖고 뭐를 쓸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배터리 중에 이렇게 큰 거, 핸드폰 충전할 때 쓰시는 휴대용 배터리, 이거 어지간한 배터리가 1000mAh잖아요. 핸드폰하고 노트북하고 이런 거 다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와트아워로 치면 37Wh입니다. 37Wh니까 1000mAh짜리 배터리가 43개 있다는 거예요. 와, 엄청난 거다. 이거 한 개로도 하루 종일 쓰는데 43개?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서 이런 공조장치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차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 전기차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e라이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과속방지턱을 넘거나 이럴 때 이 하이브리드로 조금 더 굴려주고 조금 덜 굴려주고 이런 걸 가지고서 한다는 거고, 이핸들링이라는 것도 하이브리드 모터를 이용해서 코너링하거나 이럴 때 도움을 더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EHA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어, 회피 기동을 해, 카메라, 레이더를 이용해서 전방 충돌 위험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도록 한다라는 건데, 아주 미미한 차이라서 나중에 정말로 차이를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시승하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사전 계약 받으면서 가격도 공개됐는데요. 우리나라 나오는 차 지금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2.5L 터보 가솔린 7인승, 9인승, 그리고 2.5L 터보 하이브리드 7인승, 9인승, 이렇게 총 4가지 사양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럼 가장 비싼 건 어떤 것이냐? 하이브리드의 7인승이 가장 비싸요. 대충 봐도 1열, 2열 시트 보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비슷해요? 7인승이 어쨌든 더 고급입니다. 세금 혜택도 못 받기 때문에 여러모로 더 비싸지는 차라고 할 수도 있죠. 9인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 할인을 받고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9인승은 같은 시트를 넣고도 조금 더 쌀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본 트림을 놓고 보면요, 가장 저렴한 차 2.5L 가솔린 9인승 시작 가격 4,383만원입니다. 와, 이 정도라면은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까 너무 비싸다 했더니. 근데 원래 팰리세이드는 좀 저렴한 차였습니다. 3.8L 가솔린 8인승, 여기 시작 가격이 3,896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 가격에서 지금 이미 487만원이 올랐습니다. 꽤 올랐죠. 거의 500만원 오른 건데. 그리고 여기 만약에 요 9인승 아니고 7인승을 선택한다. 7인승인 경우는 시작 가격이 거기서 또 133만원 더 오릅니다. 4,516만원이 돼요.
시작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살 겁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은 하이브리드 사실 거잖아요. 하이브리드 아니면은 지금 연비가 10km가 안 나오는데 연비 리터당 10이 안 나오는 차 타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실 텐데 2.5L 하이브리드 시작 가격이 9인승이 4,982만원부터입니다. 깡통이 7인승은 5,146만원부터입니다. 7인승 기본 등급은 환친차 고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가격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4천 극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하이브리드 차 세제 혜택이 143만원 정도 제공이 됐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요 혜택이 조금 줄어들어요. 100만 1,000원 빠집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7인승 가격은 사실은 5,046만원 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품목을 살펴보면요, 계기판이 4.2인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계기판이 보통 12.3인치 요만한 게 확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요만한 거 들어가고 양쪽으로 이렇게 시계 같은 요런 디지털 시계 같은 요런 거 들어간다는 거예요. 캐스퍼에 들어가는 요런 거. 5천만 원이 넘는 차를 샀는데 캐스퍼 계기판을 넣어준다? 말이 되는 건가? 말이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요. 계기판은 지금 기본으로 다 넣어주는 차들이 꽤 많은데 요건 옵션지를 너무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원이 기본 으로 들어갑니다. EV3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부터 고속도로 주행보조 2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원이 들어간다. 굳이 이렇게 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뺄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튼 여기서 뭐가 또 빠지나? 결정적인 게 빠집니다. 히든 라이팅 주간주행 등이 빠져요. 히든 라이팅 주간주행 등이 도대체 뭐냐? 저희 주간주행 등이에요. 이 주간주행 등을 히든 라이팅 주간주행 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요게 빠져요. 이게 빠지면 대체 어떤 느낌이 들 것인가. 아무튼 현대는 이거 빠진 모델의 이미지를 아직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죠. 그리고 기본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옵션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서라운드 뷰 못 넣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못 넣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것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선택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요, 프레스티지 트림인데요, 가격은 5,729만원입니다 684만원이 올라갑니다. 트림 하나 올라가는데 보통 트림 하나 올라가면 한 500만원 안팎이거든요. 근데 684만원 상당히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도 있긴 합니다. HDA2가 들어가고요,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히든 라이팅 주간 주행 등 요 라이팅 요거 없으면은 문제 있죠. 12.3인치 클러스터, 전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메모리 시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동 트렁크도 여기서부터 들어가니까 요 이하 익스클루시브는 정말 사면은 뭔가 진짜 오랫동안 후회할 것 같은 그런 트림이거든요. 요 이하는 아마 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기본의 프레스티지부터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프레스티지 가격이 5,729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좀 만만치 않다. 여튼 옵션은 다양해집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옵션 선택할 수 있고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14개짜리 스피커 이것도 여기서부터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플래티넘 옵션을 넣게 되면 여기서 넣을 수 있게 돼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여기에 플래티넘으로, 그리고 디지털 키도 플래티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플래티넘을 빼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 같다. 이 플래티넘의 가격이 무려 180만원입니다. 컴포트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2열 3열의 시트가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요, 2열을 전동으로 만들어주고 1열도 이렇게 릴렉션 컴포트 시트 넣어주고 이런 것들을 전동 시트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가격은 220만원이라고 합니다.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지만 확실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준다. 그리고 여기는 2열의 수동식 이렇게 도어 커튼 요것도 옵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열 전동 시트도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2열 통풍 시트도 여기서 들어오게 되네요. 리모트 폴딩 원터치 틸팅형 워크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3열에 조금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짐을 실을 때도 2열을 전동으로 이렇게 접었다가 전동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열도 전동 시트가 되기 때문에 220만원짜리 옵션인데 요거 안 넣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옵션들을 다 넣을 수밖에 없는 옵션이네 라고 생각돼서 넣게 되면 6,199만원이 됩니다. 6,200만원이 됐어요. 자, 6,200만원. 그런데 바로 이를 보면 캘리그래피 트림이 있습니다. 캘리그래피는 컴포트 플러스가 기본이에요. 플래티넘도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얼마야? 6,424만원. 잠깐만, 그러면은 200만원 더 내면 캘리그래피가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캘리그래피를 넣을 만한가?
고민된다. 그런데 캘리그래피가 이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됩니다. 다이내믹 바디 케어 시트 요거를 넣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요것도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요게 가격이 무려 130만원. 근데 저희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요게 티가 안 나. 거의 못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안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캘리그래피까지 가는 것은 조금 오바다. 요거보다는 프레스티지의 옵션을 2개 더 넣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캘리그래피 트림이라고 해서 그게 막 진짜 멋있는 느낌이냐면 저는 그렇게까지 잘 모르겠거든요. 휠은 나중에 중고장터 같은 데서 사면 휠 차이는 뭐 그렇게까지 뭐 큰 돈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트림 7인승 하이브리드에다가 공통 옵션들 있죠. H트랙 뭐 이런 것들 다 집어넣고 듀얼 와이드 선루프죠.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습니다. 2개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트인 캠 2 플러스랑 다 넣게 되면 최고 트림의 가격은 7,160만원이 되게 됩니다. 만만치 않죠? 상당합니다. 9인승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서요. 익스클루시브 가격은 4,982만원이고요. 프레스티지 가격은 5,536만원입니다. 기본 트림에 비해서 프레스티지가 500만원 이상 더 비싸지긴 하네요. 캘리그래피 가격은 6,186만원입니다. 650만원이 더 비쌉니다. 와, 이건 굉장히 비싸졌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9인승에다가 풀옵션을 넣게 되면 6,798만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추천드리냐면 저희는 9인승 무조건 넣어야 될 것 같고 하이브리드 무조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트림을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세 개는 기본으로 넣어야 될 것 같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그리고 플래티넘 정도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넣게 되면 가격은 5,773만원. 아니다 참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가격이긴 한데 이런 정도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 팰리세이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팰리세이드라는 이 차종은 정말 올킬을 할 수 있는 차종이에요. 이 차종을 잘 만들고 가격을 낮추게 되면 위아래로 정말 많은 차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스타리아, 카니발 등등등을 고려했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게 되고 아래로도 스포티지, 산타페, 뭐 소렌토 뭐 이런 자동차들을 선택하려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차죠. 조금만 잘하면 정말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는 차인데 지금 가격이 만만치 않게 나와서 사전 계약하시려던 분들이 지금 멈칫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다행히 이 팰리세이드라는 자동차는 원래부터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던 자동차였기 때문에 이미 사전 계약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팰리세이드 국내에서만 인기를 끌 게 아니라 팰리세이드의 주력 시장 미국에서 기아 텔루라이드와 함께 우리나라의 쌍두마차가 돼서 한국의 자동차의 위상을 더욱더 드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의